안녕하세요. 오늘은 표준국어문법론 제1장 국어와 국어문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의 그 판본에서는 국어 또는 언어 일반적인 이야기들을 총 3장에서 다루고 3장으로 나누어서 다루고 있었습니다. 이제 총론이라고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요번에 나온 이제 전면 개정판에서는 요 3장의 내용을 한 장으로 묶어서 소략하게 정리를 하여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1.1장 언어와 국어, 1.2장 문법, 1.3장 국어의 특징인 내용들을 이전 판에서 다루었었던 내용들을 세부의 하위 절로 나누어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 제1장 국어와 국어 문법 중에 이제 1.1 언어와 국어부터 이제 설명을 할 텐데요. 이 총론은 장의 특성상 이제 문법적인 설명들도 있지만 그 외의 설명들이 많이 이제 내용이 다루어지고 있어서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필요한 이야기들을 좀 읽어가면서 요 내용들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1장 언어와 국어 부분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언어는 의사소통을 위한 도구로서 인간으로 하여금 사회생활을 유지하고 문화의 창조, 발전, 계승을 가능하게 하는 기본 수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언어에 대한 이야기를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의사소통을 위한 도구다 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하나는 사회생활을 유지하고 그 다음에 문화의 창조, 발전, 계승을 가능하게 하는 기본 수단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죠. 사실 언어관, 이제 각주에도 나와 있겠지만 언어관에 대한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의사소통을 위한 도구로서의 관점이 하나 있고요. 다른 하나는 이제 정신의 또는 사고 과정의 표현이다 라고 하는 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에 대한 두 개의 관점, 하나는 언어를 의사소통 수단으로 보는 관점이고요. 다른 하나는 언어를 인간의 정신을 반영한 것으로 보는 관점이다 라고서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전자는 경험주의 철학을 근간으로 하고 있고 후자는 이성주의 철학을 근간으로 하는데 각각의 관점은 기능주의 언어학과 형식주의 언어학의 기본적 정신을 이룬다 라고서 되어 있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관점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어느 쪽에 조금 더 초점을 둘 것이냐 하는 관점으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하겠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학문적인 연구를 할 때는 그 바탕에 경험주의 철학을 이제 놓고 볼 거냐, 혹은 이성주의 철학을 놓고 볼 거냐, 또는 다르게 보면 언어학적 관점에서는 기능주의 언어학의 관점에서 볼 거냐, 형식주의 언어학의 관점에서 볼 거냐라고 하는 선택적인 입장에서 어떤 현상들을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두 개의 관점으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다라고서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문단에 가서 보면 이제 언어에 대한 이제 소개를 좀 해주고 있는데요. 이 지구상에 수천 종류의 언어가 있다라고 되는데 대략 한 7,000개 정도의 언어, 많이 보면 이제 맥시멈으로 보면 한 7,000개 정도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국어다라는 이야기고, 사실은 이제 중국어나 영어처럼 수억의 인구가 사용하는 언어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국어 같은 경우에는 약 8천만이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한 7,700만 정도 되고 있고, 그 사용 인구, 그러니까 L1으로서 모국어로서 사용하는 사용자의 인구를 이제 그 랭킹으로 봤었을 때는 세계 한 13위 정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각주에 있는 것처럼 이런 것들을 이제 소개해주고 있는 것이 국제학예언어학 연구소에서 그 안에서 제공하는 에스놀로그라고 하는 사이트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가서 살펴보면 이런 사이트예요. 이런 사이트인데 그 중에 랭귀지라고 하는 부분 찾아가서 이렇게 A, B, C 순으로 인덱스를 쭉 보여주고 있고요. 그 중에 코리안이니까 K에 가서 보면 코리안이 여기 있네요. 코리안에서 들어가서 보시면 간략하게
한국어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있고요. 여기 이제 나와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코리안이라고 하는 이 의미, 한국어로서의 의미는 이제 사우스 코리아, 그러니까 남한의 언어죠. 대한민국의 기반 언어를 말하고 있고 북한어에 대해서는 또 별도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노스 코리아라고 해서 요 대한 내용 별도로 구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이야기 여기서 말하는 코리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대한민국 또는 남한의 언어를 기반으로 한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코리안에 대해서 한국말 또는 한국어라고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인구가 전체 이제 4,800만 정도인데, 이제 요 인구, 사우스 코리아라는 그 인구 말고 한국어를 사용하는 사용자를 보면 한 7,700만 정도가 쓰고 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언과 관련한 부분, 지역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서울을 중심으로 한 언어들. 그래서 서울 안에 보면 강원도나 경기도가 포함되어 있죠. 보통 방언학에서 이야기할 때 그 중부지방 언어라고서 해당하는 그런 내용들이고, 그 다음 충청도, 여기 이제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도 해서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도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그 다음에 제주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는 이제 여러 설명들을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타이폴로지라고 하는 게 이제 유형론이죠. 유형을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SOV형에 속한다. 그래서 주, 목, 술, 구조. 그 다음에 non-head final, head final이라고 하는 non-head final에 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케이스 마킹 같으면 이제 격표지겠죠. 격표지, 6가지의 격표지라고서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제 주격, 목적격, 이런 거. 복격, 서술격 등등등 해서 관형격, 부사격 이렇게 보겠죠. 그래서 이렇게 6개의 격으로 소개를 하고 있고, 사실 우리가 이제 통사론에서 하겠지만 성분으로 본다면은 거기에 이제 독립어가 들어가서 7개로 이제 나타나긴 하는데, 어쨌든 격 표지에서는 이제 6개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동의 상황 또는 이제 피동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시제, 텐스 시제와 에스펙트 상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사동에 관한 사역 또는 사동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21의 자음들, 그 다음 8개의 모음,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등등등 여러분들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랭귀지 디벨롭먼트라고 해가지고서 또 보면 리터러시 레이트 인 L1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문식률이죠. 문맹률과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제 문식률, 그러니까 문식성, 리터러시 하면 이제 최근에는 보통 문식성이라고서 이제 번역을 하는데요. 이제 여기서는 이제 사실은 문해, 문식을 포함하고 있긴 하지만 여기서는 이제 문식에 관한 부분들이 더 강할 것 같습니다. 의미상. L1이라고 하는 것은 모국어를 말하는 거죠. 모국어. 최근에 이제 한국어 교육 이렇게 해서 이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나오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모국어 이후에 습득하는 언어들을 나중에 하면 L2 이렇게 해서 L2 언어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여기서 L1이라고 하는 것은 모국어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모국어에 대한 문식성, 문식률 이렇게 보면은 1995년의 벌써 몇 년 전이죠? 1995년이면 20년 넘네요. 25년 전에 나온 발표인데 25년 전에 이미 98%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 글자를 몰라서 의사소통이 불가능하다 이런 경우들은 거의 없기 때문에 이 수치가 바로 이제 그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98%의 리터러시 레이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설명들도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이 정도의 수치는 상당히 높은 수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뭐 좀 비교를 해서 그러면은 뭐 중국어는 그 다음에 뭐 일본어는 뭐 이렇게 이제 소개들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 북한어 또 뭐 이렇게 정보들을 우리가 다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들은 영어 같은 경우도 볼까요? 역시 영어는 L1 뿐만 아니고 L2도 뭐 소개를 해주고 있고요.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정보들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죠?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에스놀로그 사이트들을 이제 활용해서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돌아와서 이제 보면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언어는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사람된 보람 중에 하나다. 그래서 이제 언어는 사람만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사람은 누구나 선천적으로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라고 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편 문법이라고 해서 인간에게는 언어와 관련하여 공통적인 보편 문법이 존재한다고 본다 했었을 때 이 보편 문법, Universal Grammar라고 하는 개념 또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생성문법 이야기를 하면서 요것도 좀 읽어볼게요. 이처럼 인간에게는 언어와 관련된 특수한 기관이 존재하고 언어 능력이 인간의 다른 인지 능력과 독립된 능력이라고 보는 것은 생성문법 이론의 주류를 이루었던 현대 언어학에서 사실처럼 받아들였으나 아직 더 검증될 필요가 있는 가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최근에 이것에 대한 비판이 이제 많은 거죠. 하지만 뭐 완전히 아니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것이, 어린아이들이 말을 습득하는 과정들에서 이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볼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했었을 때 어떤 경우들은 굉장히 생득적이다 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좀 있어서 사실은 이제 뭐 기능주의 언어학 입장에서는 타당성에 대한 문제점도 적절히 지적하고 있다라고서 이제 최근에는 그래서 완전히 보편 문법에서 이야기하는 생득적인 부분들을 다 인정할 수는 없지만 또 다 아니라고 말하기도 또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하고 있는 거죠, 학계에서. 그리고 그래서 생득적인 것을 이야기할 때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했었어요. 예컨대 부분부터 보시면 공차기, 제주넘기, 산수 같은 것을 하는 능력에는 개인차가 있지만 말을 하는 능력에는 개인차가 없이 일정한 나이에 이르면 누구나 모국어를 완전히 습득하여 구사한다. 개인차가 없다. 능력에. 이 사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마치 물고기가 처음부터 물속을 헤엄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과 같다. 이런 게 이제 생득적이다 라고서 보는 거죠. 전에는 사람이 말을 하는 것은 후천적으로 배워서 하는 것으로 말을 하기 위한 특수한 능력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이다 라고서 이제 봤었었는데, 최근에는 또 반드시 또 그런 건 아니다 라고 하는 입장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뭐 두뇌 연구, 뇌 연구 이런 것들도 이제 많이 있었었죠. 사람의 두뇌 속에 언어를 관장하는 특수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연구들도 뇌과학 쪽에서 최근에도 이제 더 많이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좌뇌죠. 좌뇌가 담당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연구들이 이제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말을 한다는 것은 선천적으로 물려받은 기능인 것이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도 선천적인 능력,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은 하고 있지는 않죠. 예, 그래서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언어에 대한 능력과 문법에 대한 능력은 별개죠, 사실은. 그래서 그러니까 말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문법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고 있다는 뜻은 아니기 때문에 언어에 대한 능력과 문법에 대한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조금 구별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언어에 대한 능력은 조금 더 보다 생득적이고, 문법에 대한 능력은 이제 좀 보다 후천적이고 이럴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는 남에게 어떤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말을 한다 라고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을 뜻을 실어서 전달하는 도구가 이제 말소리, 음성이라고 하는 입장이고요. 우리는 말소리의 뜻을 실어서 남에게 전달하는데, 요것을 이제 말소리라고 하는 것을 또 다르게 형식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형식. 그래서 잠시만요. 제가 여기 편집도 중에서 죄송합니다. 선택. 요 말소리 음성이라고 하는 것을 형식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여기서 말하는 뜻이라고 하는 부분을 또 의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중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요 말소리라든지 또는 그러니까 음성이죠. 그 다음에 나중에 쓰게 되면 문자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언어라고 하는 것을 기호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결국에 언어라고 하는 기호가 가지고 있는 것은 뭐냐면 형식과 그 다음에 의미라고 하는 요 두 가지가 결과적으로는 합쳐져서 기호로서의 기능을 하도록 해준다 라고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보시면, 그래서 이 말소리의 뜻을 실어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이제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걸 좀 물리적으로 얘기하면 입 밖으로 나온 말소리는 공기의 진동을 일으키고 이것이 상대방의 청각신경을 자극하여 듣게 함으로써 의사를 소통하게 된다. 의사소통을 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소리가 의미를 실어 나르는 수단이고 거기에 실린 의미가 우리가 상대방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인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수단, 그 다음에 내용, 그래서 형식과 내용에 관한 이야기죠. 그 다음에 말소리와 그것이 싣고 있는 의미 사이의 관계는 자의적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바로 기호성 안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다면 이런 것을 언어의 기호성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언어의 기호성이 가지고 있는 특질 중에 자의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디귿 리을이라고 하는 소리가 밤하늘에 떠서 세상을 비춰주는 그 물체를 나타내야 할 필연적 이유가 있기 때문에 달이라는 소리가 이렇게 달로 표현을 하게 된다면, 여기서 이제 말하는 달은 소리겠죠. 음성으로서의 달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떠 있는 달을 보고 저건 달이야 라고 했을 때 그게 필연적이다 라고 한다면,
국어뿐만 아니라 영어에서도 달이라고 해야 되고, 스페인어에서도 달이라고 불러야 되고, 헝가리어에서도 달, 그다음 일본어에서도 달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늘에 떠 있는 밤에 떠 있는 그 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달이라고 하지만, 다른 언어에서는 다르게 부른다라는 것은 이 둘 사이에 관계가 필연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언어가 가지고 있는 기호와 그것이 담고 있는 내용 사이에서는 필연적인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자의성에 관한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영어에서는 이걸 문이라고 얘기하고, 스페인어에서는 루나, 헝가리어에서는 홀드, 일본에서는 스키라고서 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필연적이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의적인 음성기호의 체계라고 말하고요. 말소리와 의미 사이의 관계는 필연적이 아니고 자의적이다 라고서 말하게 되는 거죠. 언어마다 같은 뜻을 표현하는 말소리가 다르고, 그 같은 언어의 방언 사이에서도 차이가 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자의성을 보여준다 라고서 말할 수 있습니다. 요 8번을 조금 더, 각주 8번을 보면, 언어가 역사적으로 변하는 것도 언어의 자의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서 말하고 있는데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언어가 변한다. 크게 보면 두 가지를 볼 수 있을 겁니다. 하나는 언어의 형식이 바뀌는 것이겠죠. 언어의 형식, 기호적 형식이 바뀐다고 말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언어가 가진 내용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언어가 가진 기호가 지시하는 내용이 바뀔 수도 있는 거죠. 이 두 가지가 크게 본다면 자의성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좀 더 넓게 본다면 어떤 언어들이 쓰이다가 사라진다든지, 또 어떤 언어들이 새로 생겨난다든지 하는 것들도 자의적인 부분들을 보여준다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일단 직접적으로는 기호가 바뀌거나 그 다음에 내용이 바뀌거나 하는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조금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한다면, 기호가 바뀌는 경우들은 중세국어에 15세기 중세국어에서 썼던 천디와 같은 표현이 18세기로 가면 이렇게 천지와 같은 것으로 바뀌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있다가 또 뒤에 가면 또 천지라고 해서 바뀐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때 뜻은 동일하죠. 뜻은 뜻은 요 의미는 바뀐 적이 없습니다. 바뀌지 않았지만 요 안에 있는 형식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바뀌어온 거죠. 그러다가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 또 다른 측면은 15세기에 쓰던 어리다와 같은 의미가 지금 어리다라고 하는 요 기호는 똑같지만, 어리다, 처음에 이제 15세기에 쓰이던 어리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좀 어리석다, 이런 의미들을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어리석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담고 있었다가, 지금의 어리다라고 하는 것은 나이가 적은 이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다면 소 정도 될 텐데, 이렇게 하면은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어리석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면, 이거는 나이가 적다 정도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뜻이 바뀌어 있는 부분이라고서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넓은 의미에서의 자의성이라고서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여기 있는 것처럼 그런데 언어가 완전히 자의적이기만 한 것은 아니다 라고 해서 이제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조금 다른 색깔로 한다면, 자, 그래서 언어가 완전히 자의적이기만 한 것은 아니다 해서 예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언어가 어떤 부분에서 완전히 자의적이지 않느냐 보면, 지수가 집에 가고 수정이가 학교에 갔다와 같은 접속문에서 먼저 제시된 선행절은 시간상으로도 먼저 일어난 사건으로 해석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 다음 먹다 먹이다의 쌍에서 알 수 있듯이 더 복잡한 의미를 가지면 더 복잡한 형식을 지닌다. 그래서 먹다와 같은 것이 보다 좀 원형적인 의미고, 먹이다는 원형적인 의미에서 뭐 사동 또는 피동으로서의 의미를 더 갖게 되면, 문법적인 의미를 갖게 되면 여기에 뭔가가 더 붙는다라고서 하는 거죠. 그래서 좀 넓은 범위에서 보면 보다 원형적인 것을 무표적이다라고서 말하고요. 그거보다 좀 더 복잡한 의미를 갖게 되면 유표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처럼 언어는 형식적 특성과 의미적 특성이 서로 일치하는 양상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하는데, 이러한 것을 이제 도상성이라고서 설명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의 도상성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가서 보시면 모든 언어는 자의적인 음성기호의 체계라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되면 이제 언어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 특성이다 라고서 말할 수 있겠죠. 뿐만 아니라 모든 언어는 어느 것이나 말소리가 자음과 모음으로 나뉘며 반드시 명사와 동사가 있고 문장은 주어와 서술어로 구성된다. 이런 것들도 모두 다 보편적인 특성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편적 특질을 공유하면서 개별적인 언어 하나하나가 가지고 있는 특질이 무엇이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또 고유한 성질이라고 해서 특수성이 되겠죠. 이런 것들을 살펴보자 라고 하는데, 이런 특수한 성질이 나타나는 것은 그 언어가 가지고 있는 그 사회의 문화가 반영되어서 그렇다라고서 보는 관점인 거죠. 그래서 개가 짖는 소리, 개 우는 소리가 멍멍, 왕왕 뭐 이렇게 하지만 영어에서는 뭐 바우와우라든지 뭐 노어에서는 가부가부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 닭이 우는 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또 국어를 중심으로 봤었을 때, 전통적으로 친족관계의 윤리제도가 발달한 우리 문화에서는 촌수를 정밀하게 따지며 그에 따라 친족증을 세분화한다 라고 해서 이런 것들 이제 친족어라고서 말하죠. 이런 것들이 또 발달되어 있다. 그리고 또 어떤 언어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뭐 눈에 대해서 더 발달되어 있다든지, 뭐 에스키모어에서는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뭐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걸 따지는 것을 밑에 각주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언어 유형론이라고서 부릅니다. 그래서 언어 유형론에서는 언어가 가지고 있는 보편성과 개별성을 탐구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뭐 국어에서 나오는 내용들과 영어에서 나오는 내용들, 이제 부정의문문의 예인데요. 뭐 이런 예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용들을 좀 정리해보면, 국어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면 우리의 사고방식이나 사물을 파악하는 우리식의 방법을 반영하고 있는데, 여기 안에는 이제 보편적인 언어로서의 특징도 있지만 우리의 문화적인 어떤 전통들이 반영되어 있는 특수성에 관해서도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국어에 담겨져 있다라는 뜻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국어에 대해서 잘 이해해야 되고 잘 사용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장에서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1.1장은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이어서 1.2장 문법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문법
문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문법을 이야기할 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좀 넓은 의미, 그래서 광의의 의미라고 할 수 있는 문법이 하나 있고요. 다른 하나는 보다 좀 좁은 의미, 협의의 문법이라고 하는 의미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요 의미는 광의의 의미다라고 한다면 보다 좀 넓은 의미, 그래서 사실은 언어 연구를 좀 기준으로 해서 보면 학문적인 입장에서 의문론, 형태론, 통사론, 의미론, 담화, 그 외 화용론, 그 다음에 음성학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데, 학문적 분야로 더 세분하면 더 할 수도 있지만, 이런 언어와 관련된 학문에 관한 연구 영역, 모든 연구 영역을 넓게 보면 다 문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는 표준 국어 문법론에서 이야기하는 문법은 사실 광의의 의미를 뜻하는 문법은 아닙니다. 여기서 이제 말하는 문법이라고 하는 것은 형태론과 통사론 두 가지를 묶어서 말하는 것인데요. 요 협의의 문법이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형태론과 그 다음에 플러스 통사론이라고 하는 것을 묶어서 말하는 영역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개를 묶어서 이제 우리가 좁은 의미로서의 문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문법에 대한 의미들은 이제 더 들어가면 그 영역에 따라서 구분을 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많이 들었을 이제 문법과 관련된 용어들을 몇 가지 설명한다면, 규범 문법이라는 말, 또는 학교 문법, 학문 문법, 기술 문법,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책, 지금 보고 있는 표준 국어 문법론은 사실 1985년에 학교 문법 통일안을 위해 이제 통일안에 의해서 만들어진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전까지 학교 문법에 대한 일정한 기준, 이런 것들이 이제 마련되어 있지 않다가 1985년에 이제 그 학교 문법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특히 이제 중등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 문법의 일정한 기준을 마련하자 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제 처음에 집필된 책이 이제 표준 국어 문법론이죠. 그 이후에 지금까지 약 한 35년간 이제 이 교육과정 안에서도 많은 변화들이 있어 왔고, 최근까지도 2015 개정이라고 해서 이제 올해부터 고1은 작년부터 도입이 되었고, 이제 실제로 고2, 3, 이제 고2는 올해부터 이제 도입이 될 텐데, 그 안에 있는 언어와 매체라고 하는 교과목 중에서 언어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이 이제 문법입니다.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이런 이야기들을 할 때, 이런 교육적인 목적을 가지고 하는 문법. 그래서 넓은 의미로 보면 규범 문법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 안에서 조금 더 세밀하게 이야기를 하면 학교 문법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와 관련된 내용이 1.2장에 소개가 되어 있는데, 여기 이야기 되는 것처럼 규범 문법이라고 하는 의미는 명령하는 문법,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거죠. 이렇게 지켜야 돼 라고 하는 것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문법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표준말, 표준어라든지 또는 학교 문법에서 가르치는 내용들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에 관한 이야기들을 할 수 있죠. 이렇게 이제 규범 문법이라고 하는 체계를 두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통일성이겠죠. 어떤
일정한 문법의 규칙과 체계 안에서 그 문법에 대한 어떤 질서 또는 정해진 법칙 등등에 따라서 무엇인가를 설명하고자 하는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일정한 기준을 마련해서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언급할 수 있는 내용들을 만든 것인데 다분히 인위적이다라고서 말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문법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사람이 언어를 사용함에 있어서 또는 시간이 흘러감에 있어서 또는 지역적인 차이에 의해서 이 언어들이 계속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바뀌면서 어떤 부분들은 이제 규칙도 바꾸게 되고 또 어떤 언어적인 법칙 이런 것들에 대한 변화들을 이제 뭐 가지고 올 수도 있습니다. 그 새로운 어떤 것들이 생겨난다거나 뭐 조어법 같은 경우들이 그렇겠죠. 또 어떤 것들은 사라진다거나 뭐 이런 내용들까지도 다 포함해서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는 언어들은 계속 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탐구해내고 찾아내는 것이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기술적인 문법, 기술의 문법이라고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것들은 아직 규범 문법에서의 틀에서 봐야 하지만 기술 문법에서 어떤 변화들이 감지되고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수준의 것들도 있겠지만 또 어떤 것들은 이제 기술적인 문법들이 이제 사람들의 언어 사용에 지배적이어서 학교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학교에서 사용하는 어떤 문법, 규범으로서의 문법들이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할 수 있는 수준의 것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바꾸어가면서 또는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이제 수용하거나 또는 이제 어떤 부분들은 수정 또는 바꾸어가면서 이제 이제 정리를 다시 해가는 과정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 과정들 안에서 교육 과정을 뭐 바꾼다거나 하는 것들은 이미 이제 학교 문법에서 하는 것들이 이제 실제 기술 문법을 따라가지 못하거나 혹은 어떤 체계성을 위해서 일부 뭐 수정을 요구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이라고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가깝게는 7차 교육과정의 도입이 그 전에 6차 과정까지의 문법 체계와 상당 부분 많은 변화들을 가져왔던 것이 사실인데 또 7차 문법 이후에 2007 개정이나 2009, 2012 일부 개정, 2015 개정까지 오면서도 또 상당히 많은 변화들을 가지고 왔었습니다. 벌써 7차 교육과정이 도입되고 나서 벌써 20여 년 정도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시간이 흐른 거죠. 그래서 1985년부터 생각해보면 85년에서 2000년까지의 변화보다도 2000년에서 2019년, 18년까지의 변화가 더 시간적으로 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7차 교육과정의 도입 이후에도 많은 변화들이 있어 왔었다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막 그냥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고 해서 다 바뀌는 것들은 아니고요. 교육 현장에 대한 고려라든지 또는 이제 도입의 정도에 대한 고려라든지 교수 학습의 수준에 대한 고려라든지 뭐 여러 요인들을 고려해서 바꾸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쉽지 않은 일이죠, 사실은. 그래서 규범문법이라고 하는 것이 한 나라 안에서 언어 생활의 통일을 기하며 되도록이면 말이 급속히 여러 갈래로 변화, 의사소통 장애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정책적인 배려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명령적 성격을 띠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따라야 할 사회적인 의무가 있으나 순수한 학문적인 문법과는 얼마만큼의 괴리가 있을 수 있다 라고 하는 내용들을 써주고 있죠. 이 둘 사이의 균형을 맞춘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규범문법에 대한 정의를 각주를 통해서 보면 뭐 교육문법, 학교문법, 처방문법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뭐 학문문법에 대한 이 규범문법과 대를 이룬다는 의미겠죠. 학문문법에서는 이제 뭐 기술문법이라든지 혹은 이제 뭐 설명문법이라고 하는 용어들을 써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학교 문법이라고 하는 말뜻을 이제 보면, 이제 우리가, 요 규범으로서 가르치는 문법, 학교 문법이라고 하는데, 학교 문법에서 문법은 이제 보다 좀 넓은 의미가 되겠죠. 표준국어 문법론에서 말하는 문법은 협의의 문법이라고 앞에서 이야기를 했고, 학교 문법이라고 할 때 문법은 보다 좀 광의의 문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역이 의문론, 형태론, 통사론, 담화론까지를 범주로 하고 있고, 실제 학교 문법에서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할 때 쓰는 용어는 의문, 그 다음에 단어, 문장, 담화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고요. 별도로 국어의 변천이라고 하는 내용들도 함께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바뀐 2015 개정에서는 요 내용들, 의문, 단어, 문장, 담화, 그 다음에 국어의 변천까지를 하나의 장으로 묶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2012 일부 개정에서 독서와 문법 교과서를 보면 요게 이제 두 개의 장으로 나누어져 있죠. 그래서 의문, 단어, 문장, 담화라고 한다면 요 내용을 국어 구조의 이해라고서 다루고 있고요. 국어의 변천이라고 한다면 국어 자료의 탐구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글자가 좀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서 내려와서 보면 이렇게 해서 다루어져 왔었죠. 자, 그 다음에 문법에 대한 일반적인 의미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문법이란 언어에 내재하고 있는 규칙과 질서다 라고서 말할 수 있고요. 그 안에 있는 뭐 품사분류라든지 뭐 이런 일반적인 특징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다음 문단에 가서 보시면요. 언어의 구조적 질서, 즉 그 속에 내재하는 규칙이 곧 문법인데요. 단어와 단어가 어떻게 결합하면 자연스러운 말이 되고 어떤 조건이 부자연스럽거나 뜻이 안 통하는 말이 되게 하는가, 또 단어 하나하나의 내부적 구성은 어떠하냐, 말소리는 어떤 방식으로 결합되고 두 단어가 만날 때 일어나는 말소리의 변화는 어떤 법칙에 따르느냐 라고 하는 내용들 등등을 우리가 이제 문법적 범주에 의해서 볼 텐데요. 단어와 관련되어 있는 이런 내용들을 이제 주로 형태론이라고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문장들, 그러니까 단어의 기능들과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주로 이제 통사론이라고 해서 언급을 하게 될 겁니다.